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대구도 가끔 오는데요. 작년에는 범어도서관인가요? 뭐 있어가지고 강의하러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박사학위는 다산 정약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에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역학문, 지역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석사 논문은 저기 퇴계학파 가운데 소퇴계라고 불리는 대산 이상정이라는 분을 일단 했었는데 그 같은 박사 과정에서 이제 다산 정약용이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인기 편승해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와서는 이제 지역학 연구로서 퇴계학파 위주로 좀 공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경북권에 있을 때 경북권을 얘기를 하면 퇴계학파가 좀 우선이죠. 경남권으로 가면 이제 남용 선생이 있긴 한데 나중에 남용 사후 정인홍의 사건 이후에는 이제 퇴계학파로 또 단일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경북이나 이 경남이나 다 경상권은 퇴계 선생이 가장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혹시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전에 아마 반계 선생님 가지고 이제 강의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셨을 텐데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학파가 21세기라는 좀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반계 선생은 이 퇴계 학맥으로 이어지면 남인 쪽에 해당되고 또 이제 20세기,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의 이 경기, 근기라고 하죠. 서울 바깥에 외곽에 있는 지금 경기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들에서 실학하신 분들을 근기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계 선생의 학술이라는 게 사실은 퇴계학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율곡학파도 영향을 주고 그렇거든요. 특히 반계서적의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 행사도 국제 행사도 좀 많고 그래서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 도서관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좀 정리됩니다. 성화학파의 서막이라고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학파의 분기입니다. 분기라는 것은 길이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시죠? 천주학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결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한반도에서는 천주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주류는 정근대에는. 근데 이 성호학파에서는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죠. 공부하다가 신앙심이 싹 터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성호학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세치용의 전승이다라고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반계 선생의 학문을 경세치용이라고 하는데 그 경세치용을 반계 유영원 선생님을 이어서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 받고 그걸 또 이어가지고 다산 정약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학을 이야기하실 때 들어보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경세치용 학판이 이용 후생 학판이 그 다음에 실사구시 학판이 이런 것들 나누는 부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 요거는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원고를 써서 드렸기 때문에 원고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간략한 설명들만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가장 큰 문제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가장 크게 문제로 삼았던 게 뭐죠? 부동산입니다. 정근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 그래서 국가를 개혁하려면 토지제도에 대해서 자기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근대 근 2000년 동안 다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토지제도.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토지제도랑 연관이 됩니다. 땅이 없는 거죠. 집이 없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집 걱정을 하지만 더 큰 게 땅이거든요. 집은 어디다 지니까?
땅 위에다 지니까. 이 토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모든 학자들은 이 토지에 대한 자기 견해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른바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학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우학파가 혹은 방계의 사유를 받아서 경세치용 학파로서 역할을 했던 성우학파가 지금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논문에서 썼지만 여기는 글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근대는 성리학 국가입니다. 성리학 국가. 성리학,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그러고요. 중국 사람들은 리학이라고 합니다. 리학, 리슈에 이렇게 해가지고 리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리학이나 성리학은 같은 말인데, 성리학의 선하를 이룬 사람은 태계 선생입니다. 우리가 조선 유학 가운데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나 느낌들이 있으시죠. 그걸 만든 사람은 퇴계 선생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율곡학파에서 그 퇴계의 학문들을 나름대로 또 전수를 해서 또 다른 길을 가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퇴계라는 인물이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그 당대의 퇴계 선생이 왜 나왔는지는 아무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느닷없는 분이라서. 여하튼 퇴계 이황 선생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정구라는 분이 계셔요. 한강정구, 퇴계 선생의 제자죠. 직전 제자인데. 그리고 한강정구로 말미암아 그 근기남인 쪽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중요한 분이 미수허목이라는 분입니다. 이 미수허목은 전설을 잘 써가지고 아마 이 대구도 마찬가지고 미수허목 글씨가 있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글씨로 현판으로 많이 써가지고 독특한 서체를 마련해가지고 유명하시거든요. 여하튼 미수허목이라는 분을 통해가지고 영남하고 근기, 경남이라고도 합니다. 서울 경자 남쪽에 있다고 해서 경남. 그러니까 저는 집이 이제 경기도니까 경남에 살지요. 서울 남쪽, 그래서 경남. 근데 여기는 영남이죠. 조령과 중령 밑에 있으니까 영남이거든요. 그래서 경남과 영남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산의 경우에는. 그리고 미수의 허목의 학문을 성호이익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승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네 분의 이제 학문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자기적입니다. 직접 배워가지고 전수된 게 아니라 나중에 정치적인 함의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학파 개념인데, 여하튼 그건 좀 책에 조금씩 써놨습니다. 구분을 좀 해볼게요. 제가 권력을 가지고 구분을 조금 해봤는데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학문 권력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대의 서인이 노론하고 서론하고 쪼개지면서, 노론의 경우에는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 권력도 가지고 있고 학문 권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학파죠. 율곡학파 중에서 노론이. 그런데 퇴계학파는, 영남 남인들은 뭐가 있냐? 가람 이현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 이후에는 정계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 권력이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제지사족이라고 그래요. 고향 가면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니까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촌사회의 권력을 잡죠. 하지만 국가적인 권력은 잡지를 못합니다. 영남 쪽이. 가람 선생 18세기 인물이니까 18, 19, 20세기까지도 사실은 정권을 못 잡죠. 여하튼 그리고 또 이제 노론에서 갈라진 소론도, 충청도 가시면 명제 로드 있고 거기도 제지사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하는 근기 남인의 성우학파는 국가 권력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래서 제지사족도 아니거든요. 땅이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도 없고 정치력도 없어. 그럼 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실력이지, 실력. 그래서 학문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문 권력.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기남인의 학문 권력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호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는 외우셔요. 시험 문제 냅니다. 시험 안 날 거지만 회의와 자득이라는 학문 방법이 성호학파를 구성합니다. 자, 뭐 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그게 회의입니다. 의심을 품다. 이 의심을 품는 거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국가 운영들을 보면 문제가 보이시죠?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삶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문제가 보이시죠? 뭐 여기 도서관은 잘 하겠지만 이 도서관 운영에도 뭐가 문제가 좀 보이시죠? 집에 가시면 집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으시죠? 그런 게 다 회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제가 스스로 터득해야죠. 아, 이거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자득이라는 겁니다. 자득. 그래서 성호학파는 성호 선생이 한 말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의심을 품고서 선생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라고도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죠. 개방적인 사람. 그래서 성호학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학문 방법은 회의와 자득이다 라고 일반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호학파의 분기이지요. 성호학파가 갈림길에서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길이. 그 길을 나누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천주학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서학이라는 말 아시죠? 서학이라는 말은 천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염두에 둘까요? 일단 천주학 얘기할까요? 아시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많은 조선의 학자들이 배우려고 했던 게 있죠. 뭐 배울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UN 무역개발기구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위상은. 선진국이라는 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수용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잘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본의 아니게 잘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때 말고는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일 때면 서양한테 뭘 배우려고 했잖아요. 뭐 배우려고 했어요? 가장 큰 게 경제를 위해서. 이때 나온 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16세기에 중국으로 왔어요. 신부죠. 예수의 신부가.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의 신부가 중국에. 예? 선교로 온 거죠. 일단. 물론 선교라는 것 속에는 침탈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르네상스 이후에 지리상의 발견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서양의 그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제국주의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죠. 그러면 선교하러 올 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안 믿죠. 그런데 달콤한 뭘 갖다 줘야 돼요. 당근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게 뭡니까? 자,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당대의 다산 영정도 잠깐 보면 뭐 쓰고 저희가 이거 뭐 쓰고 있습니까? 안경 가지고 옵니다. 안경.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네? 그 다음에 현미경 같은 망원경 같은 거 가지고 옵니다. 중국에. 그 선물로 줘요. 과학기술입니다. 서양 과학기술. 그래서 서학이라고 하면 서양 과학기술과 천주학입니다. 처음에는 자연과학은 수용을 해요. 천주학은 수용을 하지 않아요. 조선에서는. 근데 나중에는 서양 과학도 수용하지 않게 돼요.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신유사옥이라고 하는 1801년도에 그 천주교에서는 신유박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여하튼 서학은 서양 과학기술과 천주학 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서학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설명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천주학을 설명하는데 서학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데 요 문제입니다. 천주학을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성호학파가 쪼개져요. 우파 좌파 하는 식으로. 두 번째,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 유학을 공부하시려면 대학을 읽어보셔야 돼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요, 제 친민이요, 제 지어지선이니라 라는 3강령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시국평천하라고 하는 자기 개인부터 국가관까지 다 설명해주는 게 대학이라는 책이거든요. 한문 공부도 그걸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대학 장구라고 해서 주희가 회암 주희, 우리는 주자라고 하는데요. 주 선생님이죠. 주자가 지은 대학 장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호학파 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대학 장구라는 것은 대학이라는 원본이 있어요. 얘기라는 책 속에. 그런데 그게 주자가 자기 스승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책을 다시 재편해요. 무슨 말이냐? 구절도 바꾸고 장도 바꿔요. 끊어읽기를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보맘장이라고 해가지고 경물 치지장을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새로 경전에 그게 대학 장구고 그 이전에 있는 게 고본대학이죠. 그러니까 고본대학이 맞다, 그거 바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주자학이니까 대학 장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둘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 대한 것도 같이 중요한 분기에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칠전 논쟁이라는 거예요. 공칠전.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단 7점 논쟁 뭐 이렇게 얘기해요. 태계 선생하고 고봉 선생의 문답부터 해가지고 또 율곡 선생이랑 태계 선생이랑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태계학파와 율곡학파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4단 7점 논쟁입니다. 4단은 도덕감정이에요. 도덕감정. 7점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생리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이 4단이라는 도덕 감정하고 7점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7점 생리 감정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봉이나 율곡 선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감정을 두 개로 얘기하냐, 감정은 하나다, 7점으로만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그 7점이 희노, 애구, 애오, 욕이라는 육체적인 감정인데 그 감정이 제대로 표현이 됐어요. 집에서 자식이 잘못할 때 혼내시잖아요. 화가 나셔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그게 비합리적으로 화낸 거야. 그러면 그건 육체적인 감정이고요. 그런데 제대로 화냈고 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을 받고 그래요. 그럼 제대로 화낸 거겠죠. 그런 걸 사단이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건데 그 사단 7정에 대해서 얘기가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자, 도덕적 감정이 공적인 겁니까? 7점 생리 감정이 공적인 겁니까? 네, 도덕적 감정이 공적인 거죠. 그런데 저기 써있다시피 7점이라는 사적 감정일 것 같은데 그 사적 감정일 것 같은 거 앞에다가 뭐 넣었어요? 공이라는 걸 넣었죠. 07점. 그러니까 7점은 공적인가 사적인 것인가로 또 분기가 돼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호학파가 분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호 좌우파가 나눠졌습니다. 성호 좌우파가. 그러면 일단 우파의 인물들을 보실까요? 소남 윤동규라는 분입니다. 제일 큰 형님이죠. 연구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소남 윤동주라는 분이 남긴 게 없었어요. 그 남겨있는 게 부족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문집이 아마 번역돼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분이 인천 분이셔요. 인천. 그래서 인천에서 지금 인천문화원에서 남동문화원이라는 데서 이제 무슨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조금 있으면 좀 더 연구가 잘 될 것이고요. 어쨌든 성호 선생의 첫째자 소남 윤동주고 그 다음에 하빈 신우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역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근데 좀 늦은 나이에 성호 선생 제자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남 안정복은 아시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역사서가 있어요. 한국 수남 선생이 지은 역사서, 역사책 뭐가 있을까요? 딩동댕 동사강목. 또 재밌는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잡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잡동산이 집에 막 어질러 놓으면 이렇게 잡동사니를 다 써놓았냐 이러잖아요. 그거 책 이름입니다. 수남 선생이 쓴 책 이름 잡동사니. 그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나중에 그 성호 선생의 우파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고 이분은 또 경기도 광주의 턱걸이라고 하는데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집안이 있죠. 소남생은 인천에 있죠. 그 다음에 하려 황덕길이라는 분입니다. 수남 선생의 제자고 성제 허라는 분이 있고 이분은 하려 황덕길의 제자죠. 그래서 수남부터 다시 이어지는 요 우파들입니다. 그러면 우파의 성격 아시겠죠? 천주학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죠. 천주학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고 대학 장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대학 장구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고 공칠정이 말이 되냐 아니냐? 공칠정 안 된다. 칠정은 사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 성호 좌파입니다. 좌파. 정산 이병이라는 분이 되게 중요해요. 좌파라는 데서는. 왜냐하면 성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문집을 정산 이병유가 조카입니다. 조카. 질자인데 조카가 하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좌파로 났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정산 이병유 선생을 좌파, 우파만 있지 않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도파가 있어가지고 정산 이병유 선생은 또 중도파로 나요. 근데 일단 저는 조금 이제 두 개로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노감 권철신, 광암 이벽, 소남 정약전, 다산 정약용, 도감 이기양 이런 분들은 다 뭐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직계? 천주학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쪽은 쭉 이렇게 이어지고 노감이라든가 광암은 죽죠. 천주학 때문에. 소남 선생은 저기 흑산도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 자산어고라는 책을 하나 남기죠.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 가가지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와서 다시 마제라고 하는 남양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다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도감 이기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 천주학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 실사구시학파 이거 많이 들었던 거고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배운다고 그래요. 자, 경세치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퀴즈 드릴게요. 조선시대의 헌법책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헌법책. 경국대전입니다. 경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경영한다는 말이죠. 경세치용이라는 말은 세상을 경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자나 국자나 바꿔도 똑같은 책입니다. 경국대전,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산 같은 경우에는 경세유표라는 책을 써요. 그건 경국대전을 대체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여하튼 요즘 말이 많은데 인수위나 정부나 말이 많은데 경국대전이나 경세유표나 이런 책은 무슨 책이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인원수, 역할, 어디에다 뭘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게 경북대전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쪼개진 게 아니라 경북대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경세치용이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농사다라는 게, 농사. 토지라고 그랬죠, 토지제도. 그러니까 중농주의죠. 중농주의는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 지금 우리 시대에 농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겁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건 평생,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외국으로 조달한다고요? 그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일단 그 자족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어쨌든 이 우리가 기간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더 중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족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서 먹는 건데. 여하튼 중농주의고요. 그 다음에 중농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전제라는 겁니다. 정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물 모양이라서 우물정자 써서 정전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후생, 경세치용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해가지고 치용, 쓰임을, 세상에서 쓰는 쓰임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게 경세치용이고요. 이용 후생이라는 말은 쓰임을 이롭게 해가지고 민생을 두텁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후생. 이 후생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민생이라는 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예요. 그럼 민생, 우리들을 두텁게 하는 게 뭡니까? 복지입니다. 복지.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용후생학파고, 이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중상주의입니다. 뭘 중요시합니까? 상업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상업. 사고팔고 하는 경제활동을 중요시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덕. 이 글이 상서라는 책에 있는데 정덕, 이용, 후생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정덕, 이용, 후생. 그런데 이 중상주의 학파, 이용, 후생 학파가 특히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바꿔놓냐면, 야, 정덕 먼저 하면 안 돼. 이용, 후생하고 정덕해야 돼 라고 정덕을 뒤로 빼요. 이 정덕은 선비정신이라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선비정신보다 중요한 게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성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수기해야 됩니까? 치인해야 됩니까? 성리학 입장에서는 수기가 제대로 되면 치인은 자자로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안 됐죠, 그렇게. 그러면 행복한 사회가 됐길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학자들이 기존 성리학과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린 거고요. 여하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사구시라는 건데, 실사에서 구시하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잘 모르는 거 허망된 상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제 일에서, 리얼 이벤트, 실제 일에서 구시, 옳은 거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세치용학파를 농업중심이라고 하고, 이용후생학파 상공업중시, 그다음에 실사구시학파를 국학중시라고 해가지고, 특히 실제 일에서 옳은 것을 구하자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금성문 같은 데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한사군, 예를 들면 제가 안동에 있으니까 안동 도호구가 있었어요. 그 안동 도호구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제가 안동 사니까 안동에 있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동 도호구는 평양에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 어디라고 그랬지? 그 중국의 그 제남 요쪽에, 우리 중국 인천에서 옆으로 가면 그 제남이 있거든요. 그쪽에 안동 도호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안동이죠. 베트남은 뭡니까? 옛날 말이 베트남. 네, 월남이죠. 저희가 안남이니까, 안남이랬다. 얘기해버렸네. 저희는 안동, 거기는 안남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세계관 속에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정할 때 실제 사실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니까 이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금석학에 나와가지고 비석들 찾아다니니까 야, 광개토 대왕비가 우리가 전에 들었던 얘기랑 다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사 김정희 같은 거, 금석 과한록이라든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같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도라는 거. 왜 중요하냐? 전쟁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국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가 되게 중요해서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만국 전도라는 게 있어요. 마테오 리치부터 갖고 온 게. 그러니까 지도가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충격을 줘요.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세치용학파에는 반기 선생의 반기수록이 있고 성호 이익 선생의 성호 사설이라는 책입니다. 사설은 그냥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냥 자잘구레한 글을 모아놨다 그래서 성호 사설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체계를 가지고 백과사전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그 체계적인 글이고요.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육표, 흠음심서라고 해서 경세육표가 표 하나니까 1표, 그 다음에 목민심서, 흠음심서가 서가 둘이니까 2서, 그래서 1표 2서라고 통칭을 합니다. 다 토지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업은 농암 유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우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쓰셨고요. 홍대영, 담원 홍대영은 담원 연기라고 해가지고 중국 뭐가 씁니까? 사신으로 사인 갔다 온 사람들이죠. 북학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용우생 학파다가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초정 박재가가 북학의, 북학이라는 말은 원래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진 걸 배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남쪽 사람인데 북경, 베이징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자 그래서 북학이라는 말을 쓴 건데 그래서 개화사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세치용학파와 정전제 한번 보자. 정전제는 이렇게 웅을 정자 모여입니다. 글자가. 그래서 가운데가 뭡니까? 공전이에요. 가의 가상사리가 다 사전입니다. 사람 농부가 한 명씩으로 저기 배당이 되면 몇 명 들어갑니까? 9명이 들어가죠. 그런데 사전 8명이서 자기 거 경작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먹는 거예요. 국가가 토지를 일정하게 나눠줘요, 우리들한테. 그러면 정정제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전은 제가 읽어서 제가 먹으면 돼요. 공전은 이 8명의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함께 경작해서 뭐로 내요?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 가장 좋은 통치자는 뭐다? 동서양 역사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거두면 가장 좋은 통치자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가장 나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동서양 할 것 없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생학파는 보통 북학파라고 말씀드렸고요. 상공업을 중시하고요. 설명을 드렸고요. 실사고시는 추사 김정일을 대표되는 금석학이고요. 조선 후기에 오면 우리는 성리학 국가인데 서학이 들어왔어요. 자연과학 기술하고 천주학이 들어왔어요. 또 중국에는 뭐가 들어왔죠? 양명학은 퇴계 선생님 때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님이 양명학 책 중에 전습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혼내세요. 그래서 전습록변이라고 해서 전습록 비판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양명학이 활기를 못 떼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론 쪽에서 저 강화학파라고 부르는데 거기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양명학을 선도를 하거든요. 그 양명학 한 분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이라든가 개화사상에도 많이 들어가요. 박은식이라든가 신치호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양명학 사례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여하튼 실사고시 얘기죠. 이분이 벽사 이호성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 한 7년 배웠죠. 7년.
이분이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고시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주이시고 그렇게 하면 성우학파 집안분이시거든요. 성대에서 교수를 하시고 국문학과에서 이분 제자들이 지금 다 이제 전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안동대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모셨는데 7, 8년. 그래서 공부하러 여름방학 때마다 갈 때마다 제가 모시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주랑 비슷해가지고 나이가. 그래서 손주들은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자고 휠체어 타고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휠체어도 몰고 이랬던 분인데 여하튼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거는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고시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되게 재미있었는데 별로 무서움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거의 많이 왔습니다. 토지제도의 계승이다. 반개 수록입니다. 반개는 저 전라북도 오반동에 가면 시내가 하나 흐르는데 그 시내 이름이 반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반개고요. 수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에 따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 하죠? 손 가는 대로 쓰는 게 있죠. 또 우리는 에세이라고 그러죠. 수필. 수필이라는 말이 붓 가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따를 숫자 반개 수록에 숫자 써가지고. 그래서 반개 수록의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제 글에 올려놨거든요. 관제부터 토지지도까지 그 다음에 군현제까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근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대 이전을 뭐라고 합니까? 전근대라고 그러죠. 자, 우리 조선 왕조는 봉건국가입니까? 봉건국가입니까? 조선 왕조. 조선 왕조는 봉건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봉건시대라고 해요. 조선시대를. 봉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주 중심의 사회잖아요. 조선은 군현제입니다. 군현제. 군과 현을 중심으로 있는데 그건 중앙집권제입니다. 중앙집권제. 봉건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처럼 그 지역은 누가 해라.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조선왕조는 군현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죠? 언어라는 게 잘못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반개라는 동네에서 반개 선생이 호를 그래서 반개로 쓴 건데 선관대로 썼다고 하지만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으로 썼고 그 내용들은 제가 글에 간략하게 집어넣고요. 반개 선생은 봉전제를 씁니다. 공적인 토지지요. 그러니까 이거 공적인 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다시 조선왕조 건국 초기로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조선 왕조를 만들면서 가장 조선 왕조를 전체 구역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 왕조 체계를 만든 사람. 네? 네, 삼봉입니다. 삼봉 전도전. 그 다음에 조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에 아주 체계적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조선 정기를 만들 때에 삼봉 정도전, 조준, 그 다음에 권근, 양촌 권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국가 이념도 만들고 국가 체계도 만들고 그때부터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경국대전이 숙종대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죠. 헌법 만드는데. 그래서 TV나 이런 데 보시면 정도전이 삼봉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이전에 지방 유지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이 겁나게 많았잖아요. 그럼 다 뭐 하는 거예요? 집문서 싹 걷어가지고 다 태워. 이제 누구 땅이에요?
정근대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 없습니다. 원래는 다 누구 땅입니까? 왕토라고 합니다. 왕토. 왕이죠. 그래서 제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죠. 저도 제가 땅이 있는데 국가가 나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게 쉽지 않지. 여하튼 그래서 문제인데 여기도 공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전이라는 거, 공적인 토지를 마련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니까 성호 선생이 이렇게 강기 선생이 쓴 공전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 현실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10분의 1 세제입니다. 서양이나 11조가 있는 것처럼 서양이나 동양이나 세금은 10분의 1이나 9분의 1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10분의 1이나 9분의 1은 그냥 국가한테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많이 가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대동단결. 그 다음에 경도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일경이라는 경묘법의 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백묘가 1경이거든요. 여하튼 그것도 써놨는데, 1경은 쉽게 얘기하면 4,000에서 4,500평.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몇 평씩 나눠주냐면 대략 좀 더 써가지고 5,000평씩 우리가 받는 거예요. 5,000평.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땅 5,000평 받아가지고 그거 경작해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일을 하는데 4명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명은 나머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군대 가면은 농사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있는 걸 대신 해가지고 여기 이제 3부는 한 부당 연, 쌀 12두, 그 다음에 조포, 포 있죠, 포? 그 2피를 받쳐가지고 군역에서 면제를 받아가지고 하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여하튼 비판을 받죠. 누구한테 비판받냐? 성호 선생한테 비판을 합니다. 성호 사설에서. 간단합니다. 성호는 한전제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제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땅 다 뺏을 수 없다. 일단은 땅을 구획해 놓고서 이런 겁니다. 영업적이나 영원히 나의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땅. 그러면 상속 가능한 거죠. 내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요거는 좀 남겨주고 나머지는 팔려면 팔어.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10분의 1세. 그런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시대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라고 해서 시세라는 걸 중요해요. 시세. 그때의 형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더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걸 대표적으로 한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은 아주 그 2가지 정전제하고 여전제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 1표, 2서, 경세, 6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경북, 대전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고, 목민심서, 목민관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도지사나 아니면 그 시장들이 부임해서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부임부터 해가지고 해관, 내 관직을 그만둘 때까지 전체 과정이 다 있어요. 경세유표는 미완성본입니다. 다 완성이 된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민심서는 완성이 된 책인데, 이 목민심서는 정근대의 그 당대에 아마 전 세계도 이렇게 완전한 목민관을 위한 책이 없을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없습니다. 서양은 더 없을 거예요. 서양은 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흠음신서라는 책은 형법책입니다. 형법책. 살인은 저질렀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 형법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제도로 갑니다. 토지제도. 우리는 기자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아주 현인이었던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기자조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연결해 왔다라는 역사학자들의 의식들이,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보편 문명을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자를 가지고 오는, 들어보셨죠? 기자조선, 단군조선도 있지만. 여하튼
여기 보시면 정전제인데 땅이 어떤 모양입니까? 그냥 밭전자로 네모난 거죠. 아, 정전제가 우물정자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다 우물정자로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자 이 정전 제도를 평양에서 했다고 그래요. 유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평양에서. 근데 다산은 저 기자, 평양에서 기자의 정전제를 시행했다는 것을 딱 보면서 저거 밭전자네? 우물정자가 아니네? 아, 형태는 다를 수 있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네? 왜냐면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평지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다 일정하게 정전의 모습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산한테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가 정전론하고 여전론 두 가지가 있어요. 여전이라는 건 마을 공동체에서 일종의 공공으로 하는 토지를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공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게 가까운 계열이에요. 여전제는. 그래가지고 공동경작이죠.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북한에서 연구가 많이 됐죠. 초창기에. 60년대, 70년대 다산 연구할 때. 다산을 많이 비판을 하지만 토지지대도만큼은 괜찮네? 그래서 가지고 연구가 됐던 게 여전론이고요. 정전대는 똑같은 겁니다. 정전의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정자뿐만 아니라 밭전자 형태를 만들면 되고 토지에 따라가지고 그냥 형태를 약간 달리해도 상관없어. 근데 저게 정전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라고 유연하게 정전법을 바꾼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는 정전제를 행하다가 진짜 국가가 전체 왕토가 됐을 경우에는 여전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토지제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1세기가 지금 펼쳐졌어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저희 목표는 5, 그러니까 5나라 안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8위, 9위 이렇게 하거든요. 경제나 군사라든가 이런 것도 따지면 대충 지금 8, 9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들 중에 5위권에 가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저도 못 따라가고 있는, 저보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잘 따라가고 있는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스마트카, 3D 프린팅 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드론, 군사용으로 쓰지만 이거 굉장히 물류에서 중요한 게 되고요.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메타버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경제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경제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냥 일상이에요. 그거 뭐라고 그러면 단절이 돼요. 어쨌든 그 정도로 사실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세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마 확대될 거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가상사 세계를 위한 화폐잖아요.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는데 로봇. 그래서 AI하고 AI를 장착한 로봇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온 것처럼 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사들하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각종 의료기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연락해가지고 치료받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 그러면 성원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아까 제가 외우라고 하신 분 회의와 자덕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하는 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 위원회는. definition이. 그거 토론해야 돼요. 독일은 4차 산업 때문에 2년 동안 국민들이 토론을 했어요. 독일은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갈 건지 국민하고 토론해가지고 결정했거든요. 그게 4차 산업혁명 4.0이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가지고 회의하고
우리가 터득해가지고 길을 가야 되거든요. 길 없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의하고 자득해야죠. 두 번째는 창의하고 창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산전형은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어디도 없는 유학적인 상제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주학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기독교랑 똑같냐? 캐톨릭이랑 똑같냐?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는 유학 세계거든요. 유학적인 일종의 유학적인 천주학이랄까? 정신은 천주인데 상제인데 몸뚱이는 유학 체계거든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창의나 창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할 걸 수용하자. 좋은 것들은 해외 서양에서 가지고 오고 후진국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하고 변형을 잘한 학파가 성호학파다. 그 다음에 시세하고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을 벗어나면 문제가 많아요. 저도 이제 교육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원칙이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원칙만 강요하다가 시대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문제죠.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되 움직일 수 있는 그걸 필요한 거. 그러니까 성화학파에서는 시세라는 걸 되게 중요하고 변법을 얘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원칙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쉬운 말로는 유연해야 된다. 살면서 딱딱해지는 걸 경화라고 하는데 딱딱해지면 깨집니다. 그거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거 하면서도 뭐가 중요하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필요하다. 쉽지 않겠지만 자 서양에서 가장 큰 이념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저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념입니다. 우리는 뭐가 제일 큰 이념입니까? 효제자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대학의 이념이 있어. 대학, university. 아이디어, university is idea. 대학의 이념이 뭐냐? 서양에서는 자유정의 진리야. 동양에서는 우리 성균관이 대학이거든요. 옛날에. 지금 성균관이.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삼성 거거든요. 그게 1000년 역사입니다. 고려시대로 따지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성균관인데 고려시대부터 하면 지금은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좀 사왔으면 좋겠어 다시.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우리 동아시아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대학에 들어오면 효제자를 가르칩니다. 효제자. 어느 거 배우실 거예요? 자유정의 배우실 거예요? 효제자 배우실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뭐 배운다 그럴까요? 자유정의 진리를 배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네들은 아직 어려서 그래. 살아봐. 효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살아봐. 형제한테 우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살아봐. 자식 말 겁나게 안 들어요.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개인의 가정윤리가 사회적인 윤리로 바뀌는 것이 효제자고요.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 부모 같은 분들한테는 부모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효입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의 친구들이 있으면 자식처럼 대하는 게 자예요. 내 친구는 아니지만 내 친구의 친구예요. 그러면 그 우정 있게 대하는 게 제예요. 저도 이제 위에 부모님이 팔순 대신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대학생 둘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효도도 어렵고 자식을 아끼는 것도 어렵고 우리 부부 사이는 되게 좋아요. 잘 됩니다. 무조건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위아래는 쉽지가 않아요.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게 필요한데 그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통섭이나 상생이라고 해요. 통섭이라는 건 전체가 과정을 다 함께 아울러가지고 함께 가자라는 거고 목적은 뭐냐? 서로 살리는 거다. 상생은 저는 살린다고 보거든요. 상생은 서로 살리는 거지만 상극은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F 주면 돼요. 아무 상관없이. 기분 나빠? F야 뭐. 학생이 선생님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 알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뭐야? 나는 75분 동안 뭐 했냐? 혼자 떠들다 간다? 이거는 교수 죽이는 거죠. 그러면 교수들이, 선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서로 상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우학파는 특별하게 당대의 창조적인 일들을 문화적으로 했고 학문적으로 했고 세계관을 좀 유연하게 되어 있다 다른 학파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